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화려했지만 이서연에게는 그저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이었다. 병원 복도를 가득 채운 소독약 냄새와 아버지의 병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기계음이 그녀의 현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아버지의 작은 인쇄소는 이미 빚더미에 앉았고 그의 심장 수술비는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섰다.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틀 안에 수술 보증금 2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2억 원. 그것은 그녀의 삶 전체를 걸어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었다. 절망이 발끝부터 머리까지 차오를 때 그녀의 낡은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망설이다 받은 전화 너머로 낮고 건조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서연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김비서라고 합니다. 강태준 대표님을 대신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강태준.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JK그룹의 총수. 신문과 뉴스에서나 보던 이름이었다. 그런 사람이 왜 자신에게? 서연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무세운 일로 당신의 상황에 대해 들었습니다. 아버님의 수술비와 부채 전부 합해서 2억 원. 맞습니까? 김비서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값을 확인하듯 그는 서연의 절박한 사정을 숫자로 요약했다. 서연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다. 어떻게 아셨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 대표님께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 하십니다. 2억 원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1년간 대표님의 법적 아내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순간 서연은 자신이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결혼계약, 결혼영화나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자신의 현실이 되다니 실소가 터져 나왔다. 장난 전화라면 끊겠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이서연 씨. 내일 오전 10시 강남구 JK타워 펜트하우스 로비로 오십시오. 오시면 제안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아버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서연은 한동안 멍하니 복도에 서 있었다. 사기일까? 아니, 사기꾼이 JK그룹의 이름을 팔고 다닐 리는 없었다. 그렇다면 이건 기회일까?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함정일까?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아버지의 희미한 숨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다음 날 서연은 약속 장소에 나갔다. JK타워의 위용은 숨이 막힐 정도였다.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된 로비 눈부신 샹들리에 정중하지만 차가운 직원들의 시선. 모든 것이 그녀와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김비서라는 남자가 그녀를 맞이했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안내했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는 순간 서연은 잠시 숨을 멈췄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미니멀하지만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진 공간은 마치 박물관처럼 비현실적이었다. 그리고 그 공간의 중심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다. 강태준. 그는 사진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값비싼 맞춤 정장. 위로도 느껴지는 단단한 몸.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닿는 순간 그녀는 마치 벌거벗겨진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것은 감정이 담긴 시선이 아니었다. 가치를 측정하고 쓸모를 판단하는 듯한 냉정한 평가의 시선이었다. 이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전화 속 김비서보다 더 낮고 차가웠다. 안지. 그는 소파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서연은 뻣뻣하게 굳은 몸을 움직여 소파 끝에 걸터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다. 김비서에게 이야기는 들었을 테니 본론으로 들어가지. 1년. 그 기간 동안
넌 내 아내 역할을 하게 될 거다. 대외적인 행사 참석, 가족 모임,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자리에 동행해야 한다. 왜 저죠? 서연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왜 하필 평범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신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강태준은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비웃음이라기보다는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무관심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배경이 깨끗하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조용히 내 요구를 따라줄 테니까. 시끄러운 재벌가 딸들보다 훨씬 다루기 쉽지. 그의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그녀의 절박함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모멸감이 치밀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계약서다. 읽어봐.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내용은 상상 이상으로 구체적이고 비인간적이었다. 제 3조 계약 기간 동안 갑 강태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어떠한 언행도 금한다. 제 5조 갑의 사생활에 대해 묻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제 7조 계약 기간 중 을 이서연의 개인적인 연애 및 사적인 만남을 일체 금한다. 제 9조 계약은 갑의 일방적인 통보로 즉시 파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지급된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조항, 제12조, 부부로서의 모든 의무를 이행한다. 단 이 의무의 범위는 갑이 정한다. 모든 의무, 그 단어가 서연의 눈을 어지럽혔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뿐인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저당 잡히는 것이었다. 이 마지막 조항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다. 강태준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2억 원은 내 인생을 사는 값이다. 그 정도는 각오했어야지. 서연은 눈을 감았다. 병원의 하얀 천장,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얼굴, 의사의 무정한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다. 자존심, 미래, 사랑. 그런 것들은 지금 그녀에게 사치였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펜을 집어들었다. 강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그녀가 조금 더 망설이거나 울거나 애원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눈물 대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공허한 빛만이 감돌고 있었다. 서걱. 펜촉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삭막한 거실을 울렸다. 자신의 이름을 적는 그 짧은 순간 서연은 자신의 영혼 일부가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사인이 끝나자마자 김 비서가 다가와 계약서를 회수했다. 대표님, 확인됐습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다.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다. 그는 허리를 숙여 그녀의 턱을 가볍게 쥐고 들어 올렸다. 강제적인 손길에 서연의 몸이 굳었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지자 서늘한 향수 냄새와 함께 그의 숨결이 느껴졌다. 기억해둬. 오늘부터 넌 내 소유다. 내 허락 없이는 숨 쉬는 것조차 마음대로 해선 안 돼. 그의 검은 눈동자 속에는 경고와 함께 알 수 없는 흥미가 아주 희미하게 서려 있었다. 마치 처음 보는 장난감을 손에 넣은 아이 같은 잔인하고 순수한 호기심이었다. 그는 그녀의 맛을 보기 전 그 포장지를 흥미롭게 관찰하고 있는 포식자였다. 계약금은 1시간 내로 아버님 병원으로 입금될 거다. 김 비서가 내 짐을 옮기고 필요한 것들을 처리해 줄 테니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도록.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는 다시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마치 방금 인생을 건 계약을 한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서연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녀에게 그 빛은 희망이 아닌 자신이 갇히게 될 거대한 황금 세장의 창살처럼 보일 뿐이었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에서의 첫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최고급 구스다운 이불의 감촉은 비현실적으로 부드러웠고 방 안을 채운 은은한 아로마 향은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심하게 조율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이곳은 집이 아니었다. 화려하게 장식된 거대한 새장이었고 그녀는 그 안에 갇힌 새였다. 거래는 성사되었고 아버지는 수술실로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았다. 안도감과 함께 밀려오는 깊은 자괴감이 그녀의 목을 졸랐다. 다음 날 아침 김 비서가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감정 없는 얼굴로 태블릿 PC 하나를 건넸다. 오늘부터 사모님의 일정입니다. 그리고 숙지하셔야 할 기본 매뉴얼입니다. 화면에는 앞으로 한 달간의 일정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다. 자선 바자 후에 미술관 개관식, 재계 인사들의 부부 동반 모임. 그리고 그 아래에는 강태준의 가족 관계도와 각 인물들의 성격 특징, 주의해야 할 점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마치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외워야 했다. 대표님께서는 아침 식사를 혼자 하십니다. 사모님께서는 오전 9시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거실에서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의상과 메이크업은 전문가들이 와서 도와드릴 겁니다. 제가 뭘 해야 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저 강태준의 아내로서 존재하시면 됩니다.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녀의 하루는 텅 비어 있었다. 거대한 펜트하우스에는 그녀와 가사 도우미뿐이었다. 그녀는 도서관처럼 꾸며진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창밖의 도시를 하염없이 내려다보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다. 강태준은 아침 일찍 나가 자정이 넘어 들어왔다. 그들은 한 공간에 있었지만 두 개의 다른 섬처럼 존재했다. 식사도 각자 해결했고 마주쳐도 가벼운 목례 외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그림자처럼 혹은 잘 만들어진 가구처럼 대했다. 첫 번째 시험대는 계약을 맺은 지 일주일 만에 찾아왔다. JK그룹 명예회장이자 강태준의 할아버지인 강건일 회장의 생신년이었다. 한옥을 개조한 웅장한 저택에는 JK그룹의 모든 친인척이 모여 있었다. 서연은 김 비서가 준비해준 단아한 비취색 한복을 입고 전문가의 손길로 완벽하게 꾸며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그녀는 더욱 이질적이었다. 차에서 내리기 직전 강태준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긴 문장의 말을 건넸다. 오늘 내 가족들은 널 시험하려 들 거다. 내 출신, 내 가족 모든 걸 캐내서 흠집을 내려 하겠지.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 입을 다물고 내 옆에서 미소만 짓고 있어. 그게 네 역할이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팔에 손을 얹는 순간 단단한 근육의 감촉과 함께 그의 차가운 천이 느껴졌다. 아니나 다를까 연 회장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호기심 경계 그리고 노골적인 경멸이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특히 강태준의 고모인 강혜라는 뱀처럼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어머, 얘가 그 아이구나. 태준아, 어디서 이런 예쁜 인형을 구해왔니? 그녀는 서연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말했다. 인형이라는 단어에 노골적인 가시가 박혀 있었다. 인사드려, 내 고모님이시다. 강태준이 낮게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고모님.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서연은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강혜라는 그녀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말을 이었다. 듣자 한이 집안이 꽤 어렵다고 하던데. 아버님은 작은 인쇄소를 하신다고. 몸은 좀 어떠시니? 모두의 귀가 이쪽으로 쏠리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를 창피 주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서연의 집안 배경은 그들에게 완벽한 공격거리였다. 강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그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려는 순간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또렷했다. 네, 고모님. 염려해 주신 덕분에 아버지는 수술 잘 마치고 회복 중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정직한 땀으로 종이를 만들어 오신 분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어떤 변명이나 위축도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뿌리에 대한 조용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순간 주변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다. 강혜라는 예상치 못한 답변에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고 강태주는 의외라는 듯 서연을 흐깃 쳐다보았다. 그날 밤 서연은 강씨, 일가의 파상 공세를 놀라운 평정심으로 막아냈다. 그들은 그녀의 학벌 친구 관계,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까지 물으며 빈틈을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고 간결하고 품위 있게 대답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명령대로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의 명령보다 훨씬 더 영리한 방식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결과적으로는 강태준의 아내라는 자리를 지켜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서연은 피곤함에 눈을 감고 창문에 머리를 기댔다. 그때 강태준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누가 그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치기라도 했나? 아닙니다. 그럼 그 배짱은 어디서 나온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보다는 순수한 의문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일찍 배우게 됩니다. 그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강태준은 그녀를 조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차가웠고 무심했지만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다. 그는 자신이 구매한 이 상품이 생각보다 복잡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용자 같았다. 며칠 뒤 그는 자정이 넘어 들어와 지친 기색으로 넥타이를 풀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던 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평소 같았으면 그대로 서재로 들어갔을 그가 잠시 멈춰 서서 물었다. 뭘 읽고 있지? 서연은 조용히 책 표지를 들어 보였다.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그의 회사와 관련된 경제서적이자 최근 그가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신사업 분야에 대한 책이었다. 강태준의 눈썹이 살짝 위로 올라갔다. 그는 그녀가 패션 잡지나 연애 소설을 읽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있었다. 그런 책을 이해할 수 있노이나. 다소 무례하게 들릴 수 있는 질문이었지만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 작은 회사나마 운영해 보려고 했었으니까요. 그녀의 과거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계약을 위해 그녀의 신상을 조사했을 때 최종 학력은 국문과로 되어 있었다. 그 이면에 이런 사실이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다. 왜 그만뒀지? 등록금을 낼 수 없었습니다. 간결한 대답 속에 그녀가 겪었을 좌절과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돈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에게 돈은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서연.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여자였다. 절박한 상황 때문에 자신에게 팔려왔지만 비굴하지 않았다. 화려한 보석과 명품으로 치장시켜 놓아도 그 빛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만의 빛을 잃지 않았다. 그녀의 침착함, 예상치 못한 지성, 그리고 가난 속에서도 잃지 않은 단단한 자존심. 그는 서재의 거대한 의자에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처음에는 그저 할아버지의 성화와 집안의 압박을 피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그녀를 선택했다. 깨끗하고 조용하고 통제하기 쉬울 거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을 보기 좋게 깨뜨리고 있었다. 이서연이라는 존재는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던져진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다. 그리고 강태준은 난생 처음으로 그 변수를 풀어보고 싶다는 강렬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것이 훗날 그의 심장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만리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이 흥미로운 관찰 대상이 또 어떤 의외의 모습을 보여줄지 조금 궁금해졌을 뿐이었다. 강태준의 세계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었다. 매출, 영업이익, 주가시장 점유율. 모든 것은 명확한 수치로 환산되고 예측 가능하며 통제되어야 했다. 감정이나 예측 불가능성 같은 변수는 그가 가장 경멸하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최근 그의 완벽한 방정식에 자꾸만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 균열의 이름은 이서연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균열이 외부에서부터 그의 제국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호진그룹의 최민혁. 업계 하이에나로 불리는 그는 강태준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사업을 이끌었다. 전공법 대신 변칙과 음모를 선호했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보다 남의 것을 빼앗는데 더 큰 희열을 느끼는 자였다. 사건은 JK그룹의 바이오 자회사인 JK바이오텍의 주가가 이유 없이 폭락하면서 시작되었다. 긴급 이사회에서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발표된 임상 이상 결과에 대한 시장의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시적인 조정입니다, 대표님. 곧 반등할 겁니다. 전략기획실장이 자신 없게 보고했지만 강태준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그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하락의 폭과 속도가 비정상적이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 같았다. 초해민혁의 지실 가능성은 강태준의 낮은 목소리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호진그룹이 최근 바이오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보고가 이어지는 동안 강태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그의 팀은 대한민국 최고였지만 너무 정직하게 싸우는 경향이 있었다. 최민혁 같은 뱀의 교활함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 시각 펜트하우스의 거실에서 서연은 태블릿 PC로 경제 뉴스를 보고 있었다. JK바이오텍의 주가 폭락 소식은 메인 화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경영학을 공부하며 익혔던 지식과 아버지를 도우며 체득했던 실물 경제에 대한 감각이 경고등을 켰다. 그녀는 단순히 기사를 읽는데 그치지 않았다. 노트북을 가져와 각종 주식 커뮤니티와 해외 투자 포럼 소셜미디어의 반응을 면밀히 살피기 시작했다.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여론이 특정 IP 대역에서 조직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단순한 실망 매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작전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강태준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JK바이오텍 문제로 가득 차 있었다. 거실은 어두웠고 서연은 이미 잠자리에 든 듯했다. 그는 곧장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하지만 서연은 자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서브룸에서 노트북 불빛에 의지한 채 복잡한 데이터와 씨름하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의 주식 거래량 공매도 비율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 그녀는 숫자의 흐름 속에서 숨겨진 의도를 읽어내려 애썼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퍼즐의 한 조각을 찾아냈다. 최민혁의 진짜 목표는 주가 하락으로 인한 시세 차익이 아니었다. JK바이오텍과 주가 방어를 위해 유상증자나 자산 매각을 고려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특히 JK바이오텍가 보유한 작은 신약 개발 스타트업 뉴로젠의 지분. 뉴로젠은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혁신적인 치매 치료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만약 JK바이오텍가 자금 압박으로 뉴로젠의 지분을 헐값에 매각한다면, 그리고 호진그룹이 위장한 투자사를 통해 그 지분을 사들인다면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최민혁은 JK그룹의 미래를 통째로 훔치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 사실을 강태준에게 알려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자신이 이런 분석을 했다고 말하면 그가 믿어줄까 계약 아내의 주제넘은 참견이라며 비웃거나 자신을 의심할지도 몰랐다. 그의 자존심은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높았다. 고민 끝에 그녀는 익명의 방법을 선택했다. 새로운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자신의 분석 내용을 한 장의 보고서로 정리했다. 어떤 감정도 추측도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와 논리적인 근거만을 담았다. 제목 JK 바이오텍 주가 변동에 대한 긴급 분석 보고서. 1. 현 상황은 시장 원리에 의한 조정이 아닌 특정 세력에 의한 인위적 주가 하락으로 판단됨. 근거 공매도 수량의 급증 및 특정 창구를 통한 집중 매도 패턴. 2T. 주가 하락의 최종 목표는 시세 차익이 아닌 자회사 뉴로젠의 경영권 확보로 추정됨. 근거 뉴로젠의 비공개 특허 가치 분석 및 호진그룹의 최근 사업 방향성 연계 분석. 3. 대응 방안 재현 성급한 자산 매각 대신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안정화 및 역정보를 이용한 공매도 세력 압박 필요. 그녀는 완성된 보고서를 김 비서의 공식 이메일 주소로 전송했다. 그리고 모든 흔적을 지웠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음 날 아침 JK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김 비서는 새벽에 수신된 정체불명의 이메일을 보고 처음에는 스팸으로 치부하려 했다. 하지만 뉴로젠이라는 단어에 시선이 멈췄다. 그는 곧장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했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당장 강태준에게 달려갔다. 강태준은 보고서를 읽는 내내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보고서의 분석은 날카롭고 정확했으며 그의 팀이 놓치고 있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최민혁의 계략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설명하고 있었다. 보낸 사람이 누구지? 추적이 불가능한 임시 계정입니다. 흔적을 모두 지웠습니다. 강태준은 마른 침을 삼켰다. 내부 소행일까? 아니, 이런 수준의 분석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내부 정보를 이런 식으로 보고할 리가 없었다. 외부의 조력자 그렇다면 왜 자신을 돕는 거지? 의문은 꼬리를 물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는 즉시 보고서의 제언대로 움직였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자사주 매입을 결의하고 언론에는 오히려 JK 바이오텍과 해외 대형 제약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역정보를 흘렸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주가는 폭등하기 시작했고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떨어져 나갔다. 최민혁의 계획은 산산조각 났다. 그날 밤 강태준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위기를 넘겼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익명의 조력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거실을 두리번거렸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오늘 별일 없었나? 그가 무심코 물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어색한 질문이었다. 서연은 책에서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네, 늘 똑같죠. 그녀의 대답에는 어떤 특별한 낌새도 없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자신의 통제된 세계에 단단하던 갑옷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에서부터 혹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생긴 예측 불가능한 균열이었다. 그는 서연의 고요한 얼굴 뒤에 숨겨진 깊이를 가늠하려 애썼다. 그녀는 정말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계약 신부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연기자일까?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말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가 위험할 정도로 매력적이라는 것도 인정해야 했다. 익명의 조력자가 보낸 경고 덕분에 JK 바이오테크를 지켜냈지만 강태준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하이에나는 한 번 노린 먹잇감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법이다. 최민혁의 방역은 훨씬 더 거대하고 교활하며 치명적인 형태로 JK그룹의 심장부를 겨냥했다. 그는 더 이상 뒤에 숨지 않았다. 호진그룹의 이름으로 JK그룹에 대한 적대적 M&A를 선언했다. 명분은 비효율적인 경영구조 개선과 주주 가치 제고였지만 실상은 강태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약탈 행위였다. 최민혁은 치밀했다. 수개월 전부터 유령회사를 통해 JK그룹의 주식을 꾸준히 매집해왔고 동시에 강태준의 리더십을 흔들기 위한 여론전을 시작했다. 강태준의 과거 사소한 경영 판단 실수들이 부풀려졌고 심지어 그의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까지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다. 소액 주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오랜 우호 세력이었던 일부 기관 투자자들마저 등을 돌릴 기미를 보였다. 강태준은 취임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매일 밤낮으로 이어지는 회의 쏟아지는 언론의 질문, 흔들리는 이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그는 홀로 싸우는 고독한 늑대 같았다. 그의 참모들은 방어 전략을 내놓았지만 모두 최민혁이 예측한 범위 안의 것들이었다. 백기사를 찾아 나서거나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 주주들을 설득하는 전통적인 방식들. 하지만 최민혁이 짜놓은 판에서는 모두 미봉책에 불과했다. 펜트하우스는 이제 그에게 유일한 피난처이자 동시에 가장 무거운 압박감을 느끼는 공간이 되었다. 그는 매일 자정이 넘어 파김치가 되어 돌아왔고 서재에 틀어박혀 날이 밝을 때까지 서류와 씨름했다. 술과 담배가 늘었고 그의 얼굴에는 날카로운 신경과 깊은 피로가 새겨졌다. 서연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없었다. JK그룹이 무너지면 강태준이 무너지면 그녀의 아버지를 살리고 가족을 지탱해준 돈의 출처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녀의 위태로운 안정 역시 함께 무너져 내릴 터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매일 밤 지쳐 돌아오는 남자의 뒷모습에서 그녀는 과거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했던 아버지의 외로운 그림자, 익명의 이메일로는 부족했다. 이번 사태는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전체 판을 뒤엎을 수 있는 대담한 전략이 필요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 최민혁의 공격 패턴, 자금 흐름, 그리고 그가 이용하는 언론과 세력들을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로 가는 단 하나의 길을 찾아냈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것. 계약된 인형의 역할을 벗어던지고 이서연이라는 존재를 강태준 앞에 증명해야 했다. 그날 밤도 강태준은 서재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잿더리가 넘칠 듯했고 모니터에는 JK그룹의 주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붉은 숫자들만 가득했다. 그때 조용한 노크 소리와 함께 서재 문이 열렸다. 서연이었다. 나가 혼자 있고 싶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들고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지금 잘못된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단호한 목소리에 강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가 지금까지 봐왔던 순종적이고 고요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그 안에는 강한 확신과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뭐라고? 최민혁의 목표는 주식 매집을 통한 경영권 확보가 아닙니다. 그건 미끼예요. 진짜 목표는 대표님을 이사회에서 끌어내리고 JK그룹을 탐욕스럽고 무능한 오너 리스크의 상징으로 만드는 겁니다. 서연은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말을 이었다. 화면에는 최민혁이 자금을 조달한 해외 투기펀드의 실체, 그가 매수한 언론사들의 연결고리, 그리고 그가 포섭한 소액 주주연대의 대표가 과거 주가 조작으로 처벌받았던 전력까지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지금
명분의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돈으로 맞서려 하고 계세요. 그가 짜놓은 판에서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강태준은 입을 다물었다. 충격, 그리고 이어지는 불신. 그와 그의 팀이 며칠 밤을 세워도 찾아내지 못했던 연결고리들을 이 여자가 어떻게, 내가 대체 누구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겼다. 질문은 단순한 신상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었다.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서연은 마지막 페이지를 띄웠다.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는 제목 아래 대담하고 파격적인 전략이 펼쳐져 있었다. 반전은 그만두세요. 역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최민혁이 숨기고 싶어하는 가장 큰 약점, 바로 그의 자금 출처입니다. 그가 끌어들인 해외 펀드는 벌처 펀드로 악명이 높습니다. 기업을 인수한 뒤 단물만 빨아먹고 껍데기만 남겨 되파는 기업 사냥꾼들이죠. 이 사실을 주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최민혁이 JK그룹의 구원자가 아니라 약탈자라는 사실을요. 그녀의 전략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최민혁이 과거의 실수만 물고 늘어질 때 우리는 JK그룹의 미래를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JK그룹이 보유한 비주력 계열사 중 3곳은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합해 신사업 부문을 출범시키고 그 비전을 주주들에게 직접 설명하세요. 최민혁이 제시하는 당이 차익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매력적인 청사진을요.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태준은 서연과 그녀가 내민 태블릿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폭풍이 휘몰아쳤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다.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판의 본질을 꿰뚫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돈으로 사온 이 여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도 내놓지 못한 해답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사실을. 네요. 스파이라도 되는 건가? 최민혁이 보낸 사람이야. 의심이 그의 이성을 지배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었다. 서연은 그의 의심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가 스파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의 약점을 노출시키고 그를 무너뜨릴 계획을 드렸을까요?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겁니다. 대표님이 무너지면 제가 기댈 곳도 사라지니까요. 이건 제 생존 전략입니다.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강태준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한 처절함과 자신의 지성에 대한 냉철한 자신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의 야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지금 이 작은 서재 안에서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다. 그는 평생 누군가를 믿어본 적이 없었다. 모든 관계를 거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자신의 방식대로 싸우다 장렬하게 패배할 것인가? 아니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여자의 손을 잡고 위험한 도박에 모든 것을 걸 것인가?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결단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서연을 향해 처음으로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좋아, 해보지. 그 순간 둘 사이의 모든 것이 변했다. 주인과 소유물의 관계는 무너져 내렸다. 차갑던 계약에 갑옷이 깨지고 치열한 전장에서 등을 맞대야 하는 2명의 전략가만이 남았다. 강태준은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탐내기 시작한 그녀의 맛은 단순히 신비로운 매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제국을 구하고 그의 영혼을 뒤흔들 치명적인 지성이었다. 강태준이 이서연의 계획을 받아들인 순간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JK그룹의 가장 중요한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낮에는 각자의 위치에서, 밤에는 이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두 사람은 하나의 팀으로 움직였다. 강태준은 자신의 막강한 권력과 자원을 동원해 판을 움직였고, 서연은 그 움직임의 방향과 시점을 조율하는 총사령관이었다. 내일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김비서 언론사 전체에 공지하세요. 특히 경제부 기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시켜야 합니다. 밤늦은 회의에서 강태준이 지시했다. 그의 옆에서 노트북을 보던 서연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기자회견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론을 확실히 우리 편으로 가져오려면 감성에 호소할 얼굴이 필요합니다. 얼굴. 최민혁의 벌처펀드 때문에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사람. 그런 피해 사례를 찾아내서 기자회견장에 동석시켜야 합니다. 데이터는 이성을 설득하지만 눈물과 분노는 마음을 움직이니까요. 그녀의 통찰력에 강태준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늘 숲 전체를 보려 했지만 그녀는 숲을 이루는 나무 한 그룹을 한 포기의 감정까지 읽어내고 있었다. 다음날 기자회견은 서연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었다. 강태준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최민혁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대신 그가 끌어들인 해외 펀드의 실체를 폭로하며 국부 유출과 기업 사냥꾼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그리고 과거 호진그룹의 비슷한 M&A로 인해 공중분해된 기업의 전직 직원이 눈물로 피해를 호소하자 여론은 삽시간에 JK그룹 쪽으로 기울었다. 이어서 강태준은 JK그룹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서연이 분석해낸 비주력 계열사들의 잠재력을 묶어 JK퓨처랩스라는 신사업 부문을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방어 전략이 아닌 JK그룹의 체질을 바꾸고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되겠다는 야심찬 선언이었다. 주주들은 열광했고 JK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최민혁의 적대적 M&A는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승리가 확정된 날, 밤 펜트하우스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다. 두 사람은 서재에서 와인을 한 잔씩 마시고 있었다. 치열했던 전쟁의 흔적이 가득한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묘한 동지애와 안도감이 감돌았다. 고맙다는 말을 해야겠지. 강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진심 어린 감정이 묻어 있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모든 걸 잃었을 거야. 서연은 와인잔을 흔들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저도 제 생존을 위해 싸운 것뿐인걸요. 아니, 그 이상이었어. 강태준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깊은 눈이 그녀를 향했다. 당신은 내가 평생 이해하지 못했던 세상을 보여줬어. 숫자와 논리 너머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그는 어릴 때부터 제왕학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감정은 약점이고 신뢰는 위험이라고 배웠다. 그래서 늘 주변에 벽을 치고 모든 관계를 계약과 거래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벽을 부수고 들어왔다. 돈 때문이라고, 생존 때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녀의 눈빛에서는 언제나 올곧은 신념이 느껴졌다. 왜 경영학 공부를 계속하지 않았지? 당신 같은 인재가 왜? 그의 질문에 서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창밖의 야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꿈만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현실의 무게를 짊어져야만 해요. 저에게는 그게 아버지의 빚이었고 가족의 생계였어요.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에는 깊은 아픔과 체념이 배어 있었다. 강태준은 가슴 한쪽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꺾은 것이 바로 자신과의 거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날개를 사서 자신의 황금 새장에 가두어 버린 것이었다. 미안하건 그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서연은 놀란 듯 그를 돌아보았다.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사전에는 사과라는 단어가 없을 줄 알았다. 계약이 끝나면
내가 지원하지. 당신이 원하는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버드든 와튼이든 어디든 그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재능에 대한 존중이자 그녀의 미래를 응원하는 진심이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더 이상 차가운 계약 관계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와 약한 모습을 보아버린 그 어떤 관계보다도 깊고 복잡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감쌌다. 놀란 그녀의 숨결이 그의 손끝에 닿았다. 부드러운 피부의 감촉에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이성적인 CEO 강태준이 아니라 한 여자 앞에서 완전히 무장해제된 남자 강태준으로서의 반응이었다. 세어연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계약서상에 을이 아닌 이서연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을. 그 순간 모든 벽이 허물어졌다. 서연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그녀 역시 이 남자에게 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의 고독, 그의 책임감,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지금 이 순간의 뜨거운 눈빛까지.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들의 평화를 깨뜨릴 어두운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경기도의 한 별장 최민혁은 분노에 차 와인잔을 벽에 던져버렸다.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가 그의 심정을 대변했다. 강태준, 그 자식에게 이런 머리가 있을 리가 없어. 쫓게. 그는 비서에게 소리쳤다. 알아내 누가 강태준 뒤에 있는지. 갑자기 변한 그의 전략. 그 뒤에 분명 누군가가 있어. 최민혁은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강태준의 모든 것을 분석했다고 자부했다. 그의 허를 찌를 완벽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나 판을 뒤집어 버렸다. 며칠간의 뒷조사 끝에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뭔데? 뜸들이지 마. 강태준 대표의 아내 이서연이라는 여자입니다. 최민혁은 처음 듣는 이름이라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정략결혼 상대로 거론되던 재벌가 딸들의 명단에는 없는 이름이었다. 그 여자가 누군데? 몇 달 전 혼인신고만 한 배경이 전혀 없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아버지가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다 빚더미에 앉았고 소문에 의하면 돈 때문에 팔려오다시피 결혼했다고 합니다. 보고를 들은 최민혁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이어지는 서연의 과거 행적, 경영학, 복수전공 뛰어났던 학업 성적, 그리고 최근 그녀의 인터넷 검색 기록과 도서 대여 목록까지 샅샅이 털어낸 결과를 보고받자 그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졌다. 이 여자였군. 그의 입에서 살기 어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강태준의 아킬레스건이 아니라 그의 숨겨진 무기였어. 최민혁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깨달았다. 강태준이라는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성벽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성을 지키는 책사를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그의 전쟁은 이제 기업 M&A가 아니었다. 한 여자를 향한 비열하고 잔인한 개인적인 복수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따스한 불빛 아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서연과 태준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잔혹한 위협이 조용히 그녀의 숨통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최민혁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강태준과 이서연 사이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닌 두 사람의 세계를 공유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사는 세상의 화려함과 복잡함을 가르쳤고 그녀는 그에게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가르쳤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갑과 을이 아니었다.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강태준은 변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내는 법을 배웠다. 아무리 바빠도 그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었다.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소박한 길거리 떡볶이를 사기 위해 비서를 보내기도 했고, 그녀가 무심코 예쁘다고 말했던 작은 들꽃을 서재에 가득 채워놓기도 했다. 그의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었지만 서연의 진짜 미소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서연 역시 그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차가운 고용주로 보지 않았다.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채 고독하게 싸워온 한 남자의 여린 내면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넥타이를 골라주었고 그가 밤늦게 돌아오면 따뜻한 차를 내주었다. 그녀의 존재는 삭막했던 펜트하우스를 비로소 집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이 깊어질수록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증오의 눈빛 또한 깊어지고 있었다. 그날은 서연이 오랜만에 혼자 외출한 날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아내로서가 아닌 평범한 이서연으로서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작은 서점에 들러 책을 보고 예전에 자주 가던 작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경호원들이 멀리서 그녀를 지키고 있었지만 평화로운 오후의 햇살 속에서 그녀는 잠시 모든 경계를 풀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한 남자가 실수인 척 그녀에게 커피를 쏟았고 다른 한 여자가 괜찮냐며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다. 혼란은 순식간에 일어났고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이미 검은 벤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입에는 테이프가 붙여졌고 눈은 안대로 가려졌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의식에 남은 것은 코를 찌르는 마취제의 냄새였다. 강태준이 이상을 감지한 것은 서연과의 통화가 갑자기 끊긴 직후였다. 불길한 예감에 곧바로 경호팀장에게 연락했지만 팀장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한순간이었습니다. 강태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피가 차갑게 식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JK그룹도 수조 원의 재산도 이 순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에게는 오직 이서연의 안전만이 유일한 현실이었다. 곧이어 그의 개인 휴대폰으로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가 걸려왔다. 최민혁이었다. 내 선물이 마음에 드나 강태준. 짐승의 울음 같은 웃음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내 여자는 지금 내 손에 있어. 조용히 내 말대로 하면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돌려주지. 하지만 경찰에 알리거나 딴 생각을 품는 순간 내 여자의 예쁜 얼굴을 다시는 못 보게 될 거야. 원하는 게 뭐냐? 강태준은 분노로 터져나오는 심장을 억누르며 물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JK그룹의 지분 전부를 내가 지정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넘겨. 내일 정오까지 계약서에 사인하는 내 모습을 생중계로 확인하겠다. 그럼 내 여자를 풀어주지. 전화는 끊겼다. 강태준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그가 일군 모든 것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제국을 통째로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밖에 없었다. 서연을 구해야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편 낯선 창고 안에서 의식을 되찾은 서연은 공포에 떨었지만 이성을 잃지는 않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울고 절망하기에는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강태준의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의 가장 강한 무기이기도 했다. 최민혁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된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내까지 계집애 하나 때문에 강태준이 무너지는 꼴을 보니 아주 통쾌하군. 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젠 소용없을 거다. 그때 최민혁은 강태준에게 확인시켜줄 목적으로 서연에게 잠시 통화를 허용했다. 수화기 너머로 강태준의 애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침착하게 말했다. 나 괜찮아요. 태준 씨,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봤던 영화처럼 결국엔 다 잘 될 거예요. 블랙아웃 작전의 마지막 장면 기억하죠?
블랙아웃 작전. 그것은 그들이 얼마 전 함께 봤던 첩보 영화의 작전명이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인질로 잡혔을 때 적에게 일부러 거짓 정보를 흘려 적의 통신망 전체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작전을 썼다. 강태준은 순간 서연의 의도를 깨달았다. 이것은 암호였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위치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역으로 최민혁의 통신망을 교란시켜 시간을 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에게 자신을 믿고 대담하게 움직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통화가 끊긴 후 강태준의 눈빛이 변했다. 슬픔과 분노는 사라지고 냉철한 승부사의 눈빛이 돌아왔다. 그는 즉시 자신의 해킹팀을 소집했다. 지금부터 최민혁과 관련된 모든 통신망을 추적하고 교란시켜라. 그의 눈과 귀를 모두 멀게 만들어. 그리고 김비서 내일 정회 지분 양도 계약을 위한 기자회견을 준비해. 최대한 성대하게 모든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켜. 다음 날 세상의 모든 눈이 강태준의 기자회견장으로 쏠렸다. 그는 초췌하지만 단호한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섰다. 최민혁은 자신의 비밀 아지트에서 의기양양하게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아지트의 모든 통신 장비와 CCTV가 동시에 꺼져버렸다. 블랙아웃. 해킹팀이 최민혁의 통신망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마비시킨 것이었다. 무서운 일이야. 당장 복구해. 최민혁이 소리쳤지만 그의 부하들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완벽한 고립 상태에 빠졌다. 같은 시각 기자회견장에서 강태준은 준비된 지분 양도 계약서 대신 최민혁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서연을 납치하고 협박하는 내용이 생중계로 전국에 퍼져나갔다. 기자회견장은 충격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리고 최민혁의 아지트. 어둠과 혼란 속에서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열렸다. 그곳에는 강태준이 서 있었다. 혼자였다. 내가 직접 올 줄은 몰랐는데. 최민혁은 당황했지만 이내 비열하게 웃으며 서연의 목에 칼을 겨눴다. 움직이지 마, 강태준. 네가 와도 소용없어. 넌 여기서 네 여자와 함께 죽는 거야. 그럴까? 강태준은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그가 손짓하자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무장한 경호원들이 나타나 최민혁의 부하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기자회견은 모두의 이목을 끌기 위한 미끼였고 블랙아웃은 그의 군대가 움직일 시간을 벌어준 연막이었다. 최민혁은 궁지에 몰리자 서연을 붙잡고 발악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최민혁의 팔을 세게 물어뜯었고 그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강태준이 맹수처럼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태준은 떨고 있는 서연에게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잃을 뻔했다는 공포와 되찾았다는 안도감에 그저 그녀를 꽉 껴안았다. 서연 역시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최민혁과 그의 일당을 연행해갔다. 그의 몰락은 완벽했다. 납치 협박, 주가 조작. 그는 다시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것이었다. 창고 밖으로 나왔을 때 동이 트고 있었다. 끔찍했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연에게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깊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위기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유일한 구원임을 확인하는 성스러운 맹세와도 같았다. 최민혁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납치 협박, 주가 조작 등 그의 모든 범죄 행위가 만천에 드러나면서 JK그룹을 위협하던 검은 그림자는 완전히 걷혔다. 강태준은 그 사건을 통해 더 단단해졌다. 위기 속에서 보여준 그의 결단력과 리더십, 그리고 아내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그의 인간적인 모습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JK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그의 경영 기반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해졌다. 하지만 강태준에게 가장 큰 변화는 회사나 명성이 아니었다. 바로 그의 삶 자체였다. 이서연이라는 존재가 그의 우주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삭막했던 펜트하우스는 온기로 가득 찼고 그의 얼굴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부드러운 미소가 피어났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의 마음을 숨기거나 탐색하지 않았다.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서로의 하루를 응원하며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온 밤에는 서로의 품에서 위로를 얻었다. 세상은 그들을 세기의 커플이라 불렀다. 강태준의 아내가 베일에 쌓인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JK그룹을 구한 숨은 책사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연을 향한 관심도 폭발적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았다. 오직 둘만의 견고한 세상 속에서 서로에게 집중하며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러나 그들의 완벽해 보이는 행복 위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지막 그림자 하나가 남아있었다. 바로 그들의 관계를 시작하게 했던 계약이었다. 1년의 계약 기간이 이제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그날 밤 강태준은 서연을 서재로 불렀다. 그들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들의 파트너십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 대신 2개의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강태준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군. 우리의 계약 말이야.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맞은편에 앉지 않고 그녀의 옆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을 마주볼 용기가 없는 듯 했다. 지난 1년 동안 당신에게는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큰 빚을 졌어. 당신은 내 회사, 내 인생 모든 것을 구했지.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빼앗았어. 당신의 시간, 당신의 자유, 그리고 당신의 꿈까지. 그는 돌아보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당신을 돈으로 샀어.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당신이 내 곁에 있는 한 당신은 온전한 자유를 얻을 수 없을지도 몰라. 의무감이나 동정심 때문에 혹은 나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내 곁에 머무는 것이라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거야. 그는 테이블 위의 봉투 하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이건 이혼 합의서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 그리고 그는 다른 봉투를 밀었다. 훨씬 더 두꺼운 봉투였다. 그리고 이건 당신에게 주는 내 선물이야. 계약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내 개인 자산이지. 이걸로 당신이 포기해야 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해. 유학을 가도 좋고 당신만의 사업을 시작해도 좋아. 다시는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내가 지켜주고 싶어. 마침내 그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가 평생 드러낸 적 없는 간절함과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사랑해 서연아, 내 목숨보다 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놓아줘야만 해. 당신에게 진정한 선택의 자유를 주고 싶어.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선택권. 그것은 강태준이 할 수 있는 가장 이타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랑의 고백이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의 깊은 진심에 대한 감동과 자신 또한 그와 같은 마음이라는 벅찬 감정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혼 합의서가 담긴 봉투를 집어들었다. 강태준은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서연은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 서류를 반으로 다시 반으로 아주 잘게 찢어버렸다. 조각난 종이들이 테이블 위로 흩어졌다. 마법, 그녀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내가 사랑에 빠진 게 JK그룹의 총수 강태준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난 외로운 서재에서 홀로 싸우던 한 남자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를 구하러 와주었던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뺨을 감싸고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내가 원했던 선택의 자유는 바로 당신 곁에 머무를 자유예요. 계약 때문이 아니라,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이 원해서 당신의 아내로, 당신의 파트너로 살아가고 싶어요. 당신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돈이나 자산이 아니에요. 바로 당신의 마음이에요, 태준 씨. 그녀는 찢어버린 합의서 옆에 있던 다른 봉투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강태준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그리고 이건 필요 없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난 맨손으로도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순간 강태준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부서져라 셔터 안았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평생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남자가 한 여자의 사랑 앞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1년 후, 이서연은 더 이상 강태준의 숨겨진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JK그룹의 신사업 부문인 JK퓨처랩스의 총괄 대표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강태준의 과감한 추진력이 만나 JK그룹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결단력이 만난 완벽한 파트너라고 불렀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 만났던 펜트하우스 거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은 더 이상 차갑거나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별들처럼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태준이 뒤에서 그녀를 부드럽게 껴안으며 속삭였다. 아직도 당신의 맛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 서연이 웃으며 그의 품에 기댔다. 무쇠운 맛인데요. 글쎄, 세상 그 어떤 와인보다도 깊고 그 어떤 초콜릿보다도 달콤하면서 동시에 나를 가장 강하게 만드는 맛. 아마 평생 끊지 못할 거야. 그것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말이었다. 절망의 끝에서 돈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신뢰로 연결어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날들을 함께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